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오늘 방송은 연합뉴스에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 사실은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굳이 알고 싶어 할까 한데, 연합뉴스의 김기론의 헬스노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기사가 나왔는데, 공무원 정신질환 위험 최고는 교사래요. 일반 공무원의 2.2배다. 뭐 요즘에 한동안 이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등살에 시달려서 보통 민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학생들 지도하기 힘들어서 뭐 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폭력이 심해져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들, 뉴스들 많이 보도됐잖아. 그런데 일반 공무원의 2.2배로 정신질환 위험이 있다라는 기사를 언급을 했길래 이건 뭔 소린가? 사실은 교사가 된다고 하면 되게 이 상당히 안정적인 직장이고 또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직업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직장이다. 수란 씨도 교사가 돼보겠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수란 씨는 안정적이고 또 뭐 이런 직장은 별로 원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학교를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 더 네. 이상 학교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는 너무 오래 있어서 지겹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기사는 국내 교사들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 공무원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는데, 지난해 2학기 시작될 무렵 10일 남짓한 기간에 5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후 교권 침해에 따른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렇게 이제 연합뉴스 기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기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 자살을 했다 이러니까 이 교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직업인지 아느냐라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연구는 뭐냐면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이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지난해 일어난 게 아니라 최근 10년간 2009년에서 2018년 동안 공무원 연금공단의 공상, 이제 공상이라는 건 공무원 산업재해를 신청한 그 자료를 제공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일반직, 행정이나 기술 공무원에 비교해서 교육 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2.16배에 달했다라고 연구 결과를 주장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이 연구라는 명목으로 이 자료를 얼마나 왜곡해가지고 엉터리로 분석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연구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0년간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저 아파요 라고 해가지고 이 공상 신청한 데이터거든. 그 말은 이미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그 치료비 이 환급받기 위해서 신청했으면 벌써 병이 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병이 10년 동안 치료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니까 발생 위험이 아니라 발생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했냐면 생존 곡선이라는 희한한 내용으로 가지고 이걸 분석을 했다는데, 동일 그룹에서 연령에 따른 생존율 등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10년 동안 후향적으로 추적한 이 분석에서 교육 공무원의 생존 곡선은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보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됐다. 이 그래프 여러분 딱 보시면 이 빨간 주황색으로 된 이 선이
아마 교육공무원의 생존 곡선이라는 자료고, 나머지 자료는 이제 뭐 firefighter는 이 소방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폴리스 경찰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제너럴 서비스는 일반직 공무원인데, 일반직 서비스 공무원들이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평이하게 쭉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스, 그 다음에 파이어파이터 노란색으로 있는 게 이제 소방공무원. 이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엄청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병원 신세를 뭐 지거나 아니면 그 직장을 그만두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생존 곡선, 이러니까 말 그대로 이 병원 신세 안 지고 또 직장 그만두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그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 거를 이제 생존 곡선에서 평탄하게 가는 거고, 이게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쫙 떨어지는 건 이제 생존 곡선의 위험도가 있다. 급격하게 기울기가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병원 신세를 지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엄청 높다. 이제 이 상황을 이 그래프가 보여준다라는 뜻인데, 놀라운 거는 이 병원 신세를 지는 거, 특히 정신질환이라고 진단을 받는 그 가능성, 그거를 아마 이 자료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팀은 생존 곡선으로 볼 때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게 아니라 10년 또는 그 이상 잠재됐던 문제가 최근에 표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대요. 와, 이거 진짜 재밌는 해석이죠. 왜냐하면 교사들의 생존 곡선은 교사로 시작한 그 기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샥 줄어들고 있거든요. 다른 공무원 직종은 그래도 조금 평탄하게 가다가 거꾸러지는데, 이거는 교사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너는 정신병에 걸릴 가능성이 엄청 높아. 이런 위험 직종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학교에 있지 않기로 결정한 건 참 잘한 것 같네요. 근데 이 자료는 이제 전형적으로 연구자들이 지가 처음부터 주장하고 싶은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료를 끼워 맞추고, 심지어는 그 자료 뭐 그래프로 이렇게 멋있게 나온 거를 거의 왜곡해 가지고 해석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존 곡선을 설명할 때 대한민국 4개의 직종 공무원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생존 곡선 이래놓고, 생존 곡선이 하강할수록 정신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률이 시간에 따라 타 공무원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지금부터 이게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10년치 이미 병상, 이 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병원 신세진 사람들 진료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공무원은 중에서 교육공무원은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부터 저 힘들어요, 못 해먹겠어요, 또는 제가 정신질환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진단을 받는 빈도나 비율이 다른 직종 공무원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교육공무원들, 교사들은 교사 생활 시작하자부터 저 정신병 걸린 것 같아요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교사 생활이랑 완전히 달라버려서. 아, 본인이 생각했던 교사 생활이랑 완전히 달라서?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애들도 좋아하고 우아하게 이렇게 애들 가르치면서 하고, 안정적이게 방학 있으면 쉬고, 또 이제 안 잘리고, 또 애기 낳으면 육아휴직 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수업할 때 애들은 말을 안 듣고 수업할 때 애들 말 안 듣고 부모님들은 난리치고 학부모들은 난리치고 완전히 나를 이 무수리 취급을 하고 앉았고 집사 취급을 하고 있다. 요즘에 집사라고 그러군요. 무수리를. 네. 집사 취급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교감 그리고 그렇죠. 부장 선생님들 막 시키고 뭐 하라 공문 내려오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뭔가 쓸데없는 짓 많이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정신병 걸릴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데 이 연구를 했던 민진영 연구부장은 10년간의 후향적 추적 조사로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건강의 위협이 심각한 상임을 확인한 연구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권 침해에 따른 거지 내가 교사인 내가 기대했던 그 안정적이고 방학이 있어서 여유롭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내가 존경받는 선생님, 아이들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교사로서 생활을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완전히 나는 이쁘고 괜찮은 동물원에 가가지고 이 판다와 즐거운 시간을 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 밀림의 정글 속에서 이 새끼 호랑이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이 맹수들 소굴에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건데, 그죠? 네. 그런데 그게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라고 그러고 정신건강에 위협이 있다면 이 정신건강의 위협은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갑자기 여기서 정신건강의 위협이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높고 교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한국에서 교사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가 외국보다 훨씬 심한 게 하나의 원인일 수 있대요. 우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모든 외국이면 다 우리나라보다 이게 안 심한 거예요? 그러게요. 외국에 있는 외국 선진국은 이 교사들이 이런 교권 침해나 이 스트레스 없는 거 정신건강 위협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데 대한민국 교사들이 OECD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고 OECD에서 최고 수준의 교사 학생 비율이 있고 그래서 OECD 최고 수준의 교사 존경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교사들이 맞는 마음의 상처가 외국보다 훨씬 심한 게 원인이래요. 이게 정신건강의 위협이래요. 이 민진영 연구부장이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정신건강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관련된 분일 텐데. 그래요? 그렇겠죠. 보훈병원에 있는 분이니까. 그 의사인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 사람이 자기가 연구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정신건강 위협이 증가해서 보훈병원에 와가지고 힘든 교사들은 정신과 약 타가세요. 그래서 정신과 약 먹고 빨리빨리 본인이 정신병 환자라는 거를 만천하에 인정받으세요. 이 지금 프로모션으로 이 기사를 발표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참 아프네요. 어떠세요, 본인은?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세요? 잘 무슨 내용인지 정신건강이라는 그 워딩이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읽어보고 있긴 했어요. 그렇죠. 정신건강이라는 게 뭔지. 그래요. 그거는 오늘 인터뷰 끝난 다음에 정신건강이라는 이 어려운 말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간단하게 강의로 알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전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네, 여러분 오늘 라이브 상담에 나왔던 수라님, 수라님을 딱 보면서 수라님과의 이 라이브 상담이 오늘 이 방청석을 가득 채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타고 왔냐고 잠시 쉬는 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분이 이래요. 아니 수라님이 뭔가 삶에 변화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무슨 변화가 있는지 딱 다가오지는 않아요 박사님. 뭐 크게 뭐 직장인으로 살다가 지금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한다라는 거 그 정도,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그 정도 차이인데 뭐 그게 큰 변화인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라님의 입장에서 특히 수라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노예로서 살아가는가, 이런 보통 우리가 정신건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수라님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별로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제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게 조금 더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 엄청난 변화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 건 다 비슷한데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사느냐 아니면 직장 다닐 때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마치 어디에 매인 것 같고 노예라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프리랜서로 생활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또 앞날이 어떻게 될까 참 불확실하다 이러면서 차라리 노예로서 사는 거는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데 내가 어느 수준 이상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게 사실 내 정신건강에도 엄청 나쁘고, 근데 박사님은 피트니스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몸의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 스스로 자기 삶의 노예로 생각해서 사는 그 정신건강의 문제를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심지어는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정신건강 뭔지 본인한테는 좀 들어보세요. 건강한 정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신건강.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건강한 정신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몸일 때 건강한 몸인가요? 수라님의 이렇게 약간 근육이 보이고 또 잘록한 허리에 이런 게 건강한 몸이에요? 아니면 저처럼 약간 배가 나오고 약간 통실하게 보이는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건강한 몸 뭐예요, 정의가? 튼튼하고 아프지 않고 튼튼 아프지 않아서 네, 아프지 않다라는 건 어떤 게 아프지 않은가? 내가 지금 허리도 쑤시고 또 이 옆도 약간 결리고 그런데 그러면 그건 아픈 거야? 아프지 않은 거예요? 아픈 거죠.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 불편한 거. 그러면 자기가 조금 더 자기 신체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상태, 네. 그게 건강한 상태예요?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몸은 그렇다고 치고 마음은 그러면 정신 건강할 때 정신 건강은 어떻게 한 게 정신 건강이에요? 슬프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항상 행복하기만 해요? 그건 미친놈이지. 그게 무슨 정신 건강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정신 건강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 채로 사람들은 정신 건강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정신 건강 전문의라는 분들이 나와가 정신 건강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남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거, 미친놈이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게 정신건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신건강 전문이라는 분들이 정신건강이라는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낸, 그것도 지난 100년 동안 이 의사들이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강의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정신건강과 심리학에 대한 강의 시간인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예,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심리학과 정신건강,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쳤다, 정신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언제부터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신건강운동과 교육이다라는 이 강의가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처음 있는 이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윌리엄 호가스라는 사람이 방탕한 자의 행보라는 그림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1734년 18세기죠. 18세기에 베들레헴 왕립병원,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왕립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왕립병원에 환자들은 누구냐 하면 방탕한 인간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왕립병원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다 기적 이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었죠. 대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탕하게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은 악마의 장난에 휘둘린다 이래가지고 왕립병원에 감금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정신병원, 대표적인 정신병원이 베들레헴 정신병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병원에 갔다라고 하면 대개는 정신병원에 수감됐다라는 식의 영문학의 표현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영어로는 mental disease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몸이 아프다라는 걸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mental disease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 정신병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 18세기까지에도 등장하지를 않았어요. 정신병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건 19세기가 되었어야 이 병을 정신병, mental disease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19세기가 1800년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mental disease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사람들한테 있지를 않았다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이라고 베들레헴 왕립병원에서 그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방탕한 자 또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자, 보통 방탕한 자라면 쾌락에 지나치게 몰두했다라니까 기독교 정신을 보면 타락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이라고 하는 인식을 일반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19세기부터 나왔는데, 그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고,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멘탈 디지즈라는 용어도 함께 넣었는데 이것도 무려 19세기 중반 이후에야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정신분석을 할 때 그때 멘탈 디지즈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네. 프로이드가 사이코 어널리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무려 19세기 말, 그것도 거의 20세기가 들어왔어야 프로이드는 자신이 하는 활동이 정신분석, 사이코 어널리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19세기 말에 프로이드가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그 환자들의 병을 멘털 디지즈라고 부르지 않고 히스테리아 환자라고 병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히스테리아 환자라는 그 환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신체적으로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아프다라는 호소를 하거나 또는 특정한 신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대개 그 어려움이라는 마비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샬라샬라샬라 하는 니하오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저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히스테리 증상을 여러분한테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은 그 당시에 이제 의학에서 병이란 무엇인가, 병을 어떻게, 의학이라는 게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놀랍게도 그 당시에 18세기에 이제 대학에서 의학이라는 메디슨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가 의학 이야기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야기하면서 의학이라는 학문이 수천 년에 그리스부터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수천 년 동안 의학은 학문으로서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풀뿌리, 나무뿌리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아니면 독약을 만드는 마법사의 술사 또는 뭐 이 이발사나 또는 백정들이 이 사람들 또는 동물들을 칼로 가지고 가위로 가지고 찌르고 자르고 꿰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잡스러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약간 어쨌든 아프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거의 준사기꾼 정도로 취급을 하다가 그것이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게 대학에서, 유럽에서 대학에서 의학이라는 분야가 만들어지면서부터 학문이 됐고, 그리고 그 학문을 의사 길드 조합에서 이 소위 말하는 면허증을 이제 서로 가지고 우리 의사라는 길드에 소속이 되고, 적어도 의사가 되려면 학문을 하는 거니까, 학문이 아니고 학문을 하는 거니까 라틴 말은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거를 라틴 말로 병명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가 의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18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그 아픔이라는 거에 대해서 병명을 붙이는데 그걸 디지즈라고 하는 다양한 병명들을 이제 붙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질병인데 그거는 18세기 사실은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의사들은 다 그 병명을 붙이는 거는 몸과 관련해 가지고 병명을 붙였어요. 그러면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지금 의사들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정상은 뭐 히포크라테스가 있을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거는 다 신의 계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악마의 장난이거나 그렇게 봤지, 그것이
신체 기관의 손상이거나 뭐 이런 문제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픔이라는 거, 질병이라는 것조차도 인간 신체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막연히 아픈 거는 전부 다 몸의 문제야 또는 마음의 문제야 라는 생각조차 17세기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사실 마음의 아픔, 또 그걸 정신병이라고 부르게 된 거는 20세기가 들어와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20세기에 대해서 이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그를 내세우는 분야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섰느냐 하면, 아까 이 베들레헴 병원과 같은 것이, 그때는 베들레헴 병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광인 수용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서, 그 사회에서 정신병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이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방탕한 자, 또 뭔가 뭐 호라비로 오래 살았다든지 과부로 오래 살았다든지 아니면 마녀라고 지칭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다 어사일럼이라고 해가지고 수용소에 가두어놨어요. 심지어는 약간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크게 처벌할 수 없는 귀족들은 주로 그런데 이제 가둬놓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자식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도 집어넣을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어사일럼인데, 그걸 광인이라고 불렀죠. 다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수용을 하는 것이 뭐 유럽에서도 많이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이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뚜렷이 한 영역으로 만든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정신의학자 협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미국 신대륙에서 어사일럼, 이 광인 수용소 감독관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출신들은 주로 목사, 신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주로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행위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거기에는 뭐 심지어 체면술사도 있었고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광인 수용소 감독관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이 이 미친 사람들, 그 미친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걸 디지즈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바디의 문제가 아닌 멘탈의 문제니까 멘탈 디지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자. 그리고 신체 이 문제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19세기 말 20세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하면 위생과 방역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위생과 방역의 개념이 등장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때 의학에서는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의학에서의 엄청난 발전은, 그 당시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 병이 들었다라는 거는 이 신의 저주 또는 사탄의 소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도는 거는 이 악마가,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중세에 패스터 이래가지고 질병이 돌았을 때는 다 이 역병이 돌았다라는 거는 악마가 돌아다닌다 해서 역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몸의 질병은 신체 장기의 손상이나 세균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19세기 말에 대해서, 뭐 파스테르가 세균이라는 것을 발견을 한다든지,
거의 20세기 들어와서 바이러스라는 게 존재한다는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부패가 된다든지 오염이 된다라는 것을 생리학자들, 이 과학자들이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의 병이 고름이 생기고 이상한 생명체들이 막 새로 생기는 거, 구더기가 생기는 게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콜레라가 막 전염병으로 도는데 콜레라 균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템즈강 하수관 공사는 사진이 여기 있는데 그게 1895년 19세기 말에 런던에서 엄청난 콜레라가 유행을 해가지고 런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상황까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염된 물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하수관 공사를 엄청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장마철에 청계천에 물고기가 막 버글버글 했는데 죽어서 둥둥 뜨는 일이 벌어졌어. 왜? 장마가 져가지고 이 오수관의 물이 청계천으로 범람을 해가지고 그 오수관 물이 독극물 같이 물고기를 다 죽여버려서 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년 전 150년 전에 템즈강이 그 정도로 이 오염이 돼 있어 콜레라가 번창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위생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이 위생을 잘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오염되는 걸 막는다. 그걸 방역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preventive measures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 방역한다고 가장 난리를 친 게 뭐예요? 마스크 쓰는 거. 이 마스크를 쓰는 방역은 중세에 패스트균이 돌아다닐 때 신의 저주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도 사용했던 방역의 방법이 마스크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마스크를 안 쓰면 난리를 쳤던 건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뭐라도 하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Preventive measures. 그런데 위생 이 개념이 나오면서 Preventive measure, 방역으로 나오는 게 손 씻기예요. 그래서 물을 끓여 먹는다. 이것도 방역 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세탁을 한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상하수도의 식수 등을 관리를 하는 것이 전염병의 주요 예방책으로 수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놀랍게도 엄청나게 질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질병에 덜 시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위생과 방역 활동으로 일어난 건데, 그거는 의학의 발달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중보건 위생 활동의 증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위생과 프리벤티브 메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백신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난리를 칠 때도 백신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150년 전에 이 공중위생과 방역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를 퇴치할 때 그때 인류가 발명했던 것이 백신이었기 때문에 그걸 100년 동안 백신을 통해 가지고 방역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의학의 발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국민들한테는 마치 백신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또 놀라운 나름대로의 홍보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백신을 하나도 안 맞고
코로나 사태를 지냈다고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너 왜 안 맞냐고, 네가 걸려서 옮기고 다니면 어쩔 거냐고 엄청 뭐라 했는데 이 약물과 안 맞. 야, 대단하네요. 식당에도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간대요.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 거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들어가. 4차까지 있었는데도 한 번도 안 맞았어. 이야, 대단하네요. 오, 이런 분들이 황심소를 듣는군요. 근데 백신 맞아가지고 저 형님은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갔어요. 이 적혈구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와, 진짜 혈액암이라고 또 의사들이 주장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어쨌든 간에 뭐 살아남은 우리들은 다행이지만 백신을 맞고도, 그런데 백신을 안 맞고 살아남은 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인데, 여전히 150년 동안 위생,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질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방역, 신체 속에 침투한 악마를 몰아내듯 질병의 원인을 퇴치하는 것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지난 100년, 150년 동안 의학은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의학은 엄청 큰 변화를 일으키고 발전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고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정신병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시작이 사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들어오는데, 그 인식의 시작은 지금이나 그때나 사실은 위생과 방역의 개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먼저 알리기 위해서 이 사진 앞에 슬라이더, 정신병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시작에서 윌리엄 히스가 1828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템즈강 물이 확대된 물방울에 엄청난 내용물이 들어있는 걸 보고 공포에 질려 찻잔을 떨어뜨리는 여성이, 템즈강 물을 현미경이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봤는데 그 안에 온갖 세균과 미생물들이 있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떨어뜨렸다. 이 템즈강 물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런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까지 먹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리의 올림픽에서 이 세느강에서 뭐 수영을 하는데 거기가 똥덩어리가 덩덩 했는데 한강물은 또 깨끗하다고 우리 오 시장님이 수영을 보여주는 그 상황. 근데 100년 전, 150년 전에 한강, 그런데 100년 전, 150년 전에 한강은 거기에 겨울 되면 그거 얼음 잘라가지고 석빙고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여름에 임금님이 화채에 드셨다는 그 상황인데, 그때는 똥덩어리가 등등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위생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시대에 100년 전, 200년 전 사람이 살았을까? 아니면 별로 상관없이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인도에 무슨 겐지스강에 가면 시체도 등등 두드리고 또 똥도 뜨는데 거기에 목욕도 하고 그걸 성스럽다고 마시는 인도 사람 생각해보면 우리가 위생과 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여행도 가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샵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자, 그래서 위생과 방역이라는 것이 19세기에서 20세기에 등장하면서 질병,
병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인류는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에서 그 병에 대해서 병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이름을 붙이면서.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들이 몸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분들이 먹고 살려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마음의 병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고 했을 때는 마음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저로서는 그거는 조금 심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 비즈니스 하는 거, 누구 밥그릇 타치하는 거는 이런 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우리 조금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이야기는 해봅시다. 왜? 그게 마음의 아픔에 대한 거니까. 이래서 심리학을 40년을 공부한 저로서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아픔이다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 이 위생과 박력의 개념을 몸이 아닌 마음의 아픔에 적용을 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 위생과 박력의 개념을 몸이 아닌 마음의 아픔에 적용하다 라는 말은 위생과 박력의 개념을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 특히 역병에 걸렸다, 전염병에 걸렸다, 병에 걸려서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할 때 똑같이 위생이나 박력을 통해 가지고 그 병을 퇴치하고 또 그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의사들이 했는데 놀랍게도 병을 퇴치할 수 있고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마음의 아픔에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게 정신건강, 정신위생, 정신방역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의사들이 마음의 아픔도 병이에요. 그걸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100년 전쯤인 20세기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마음은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아픔을 병이라고 할 때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은 사실 대개의 경우에는 신체의 아픔과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더라도 마음의 아픔은 내 영혼이 타락하거나 내 영혼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악마가 내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18세기, 19세기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의사들이 놀랍게도 아픔은 병이야. 그리고 몸의 아픔은 다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아픔도 질병이야. 어떻게? 그게 정신건강의 문제거든. 아니, 정신위생의 문제야. 그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격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금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들은 다 격리시키잖아. 어사일럼 봐. 그거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거야. 아, 그러면 어사일럼에 정신병동에 했던 거는 그게 바로 정신위생을 고양시키는 활동인 거네요? 그렇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정신병동 감독관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정체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정신위생을 고양시키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점에서 이 미국에서는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우생학적인 운동이 있으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종자가 좋은 이 유럽에서 인도 오고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팔려왔고 노예로 끌려왔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다 노동자로 일하러 왔고 그런데 이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신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혈통이 좋고 건전한 사상을 가진 기독교를 믿는 그러면서 건발에다가 이런 사람들만이 우수한 종자니까 그 종자인 사람들만 이민을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요즘 트럼프가 주장하는 저 열등한 국가에서 이 종자가 나쁜 사람들이 우리 이 멋진 아메리카를 오염시킨다 라는 주장이 아주 미국에서 뚜렷하게 나오기 시작한 게 20세기 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과학적으로 서포트해 줬던 학문 분야가 우생학이라는 학문 분야였는데 그 우생학 운동을 하면서 그 우생학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종자 개량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국민들을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만 이민자라 하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특히 동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이민 쿼터제를 하거나 아예 이민을 못 오게 하자라고 하는 반이민법이 제정됐던 게 1920년대 미국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정신위생운동이라는 것을 정신의학자들이 프로모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멘탈 힐링 무브먼트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이 좋은 유전인자를 가진 인간들만 이 땅에 이민 올 수 있고 정신위생운동 하면 될 텐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자신들의 주된 타겟으로 집어넣냐. 마음이 아픈 사람을 우리가 치료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현대에서 정신병과 같은 증상들을 보이는 사람들은 과거에 신의 저주나 악령의 희생자라고 그러는데 20세기 초에 이 정신위생운동을 정신과 의사들이 프로모션하면서 병에 취약하거나 또 심지어는 마음이 약한 사람, 우리로 이야기하면 불안에 떨거나 또는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지거나 또 그러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 인간관계나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자폐 성향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다 정신건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레테르를 붙이기 시작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체 이상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신병동, 즉 어사일럼에 가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정신병동 관리자들의 연합체는 이후에 정신의학, 사이키애트리라는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하면서 1910년대에 미국 정신의학자 협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히스테리아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치료한다고 나섰던 의사들 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여성 해가지고
알렉산더 모리슨이 1892년에 딱 이런 식의 환자들의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불란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도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다 19세기 말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신위생운동이 1920년대에 일어나는데 이 정신위생운동이 일어나면서 놀랍게도 정신병이라고 의사들이 이름을 붙이는 활동이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자 협회에 의한 정신위생운동, 멘탈 히진 무브먼트를 통해 대중들은 점차 마음의 아픔을 영적인 문제가 아닌 몸의 질병과 유사한 병으로 인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대중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이거는 다 영적인 문제라서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고 이 신부님의 은총을 받으면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 사실은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사람들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그러고 또 학대하고 뭐 거의 고문에 가까운 짓을 하다가 죽었다라는 사건들이 심심찮게 나왔던 거는 100년 전에 미국의 멘탈 히진 무브먼트 일어날 때의 상황이나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의료보험 제도가 엄청 잘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바로 정신과에 가가지고 정신과 약을 받아서 그냥 약 먹으면 낫겠지,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듯이 정신과 약 먹으면 내 정신의 마음의 아픔이 사라질 거라고 믿는 거는 20세기 초 미국 사람들보다 엄청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는 마치 20세기 초의 미국과 21세기 슈퍼 울트라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중첩되어 일어나는 시대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정신위생운동을 주도한 사람으로 크리포드 비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09년에 뉴욕에서 정신위생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후원했는데 왜 후원했냐면요. 이 지금 클리포드 비어가 A Mind That Found Itself 라고 하는 놀라운 제목의 책을 써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20대 초반에 19세 사실은 청소년기 후반과 20대 초반에 정신병동에 어사일럼에 거의 3년 정도 감금해서 지내게 돼요. 그 당시 어사일럼은 엄청나게 위생 상태가 나쁘고 거의 아마 중국의 감옥 수준 이상으로 위생 상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중국 사람들이 지랄하겠죠. 근데 이건 중국의 감옥이나 필리핀 감옥이나 태국 감옥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우지 탄강에 있는 감옥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을 정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집이 되게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동의 상황이 너무 열악했는데 거기에서 3년을 있다가 얘가 나오게 됐어요. 나와가지고 정신 차렸다는 건 아버지 말 잘 들었다는 거죠. 전에는 아버지 말 안 듣고 개판으로 방탕하게 지내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진짜 혼이 난 거죠. 그러다가 3년 동안 지낸 다음에 저 괜찮아요. 더 이상 이제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할게요. 집에서 시키는 일이 뭐예요? 그거는 월가에서 돈놀이 하는 일이 집에서 시키는 거였거든. 그래서 월가의 금융투자가라고 이름이 돼 있는 거는
월가에서 20대 중반부터 금융투자가 일을 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정신 수용소 어사일럼에 있었던 그 기간이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이렇게는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 그 정신의학자 협회에 기부를 하면서 국가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후원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 돈은 바로 정신병동의 희진 위생 상태를 향상시키는데 쓰여져요. 소위 말해 시설을 개보수하고 더 이상 철장 안에 사람을 가두어 놓지 않고 쇠사슬로 묶어 놓지 않고 돼지 우리의 먹는 음식보다는 조금 나은 걸로 인간적으로 대우하는데 그때 돈을 다 쓰는 이제 상황인데 본인은 A Mind That Found Itself라는 책을 1913년에 출간하면서 멘탈 히진 무브먼트를 하도록 본인이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지원하는데 정신위생 국가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해요. 그럴 때 정신병리와 관련된 심리적 관점을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활동을 하고 정신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신병리와 관련된 심리적 관점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활동을 하는 게 이게 뭐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정신병이라는 건 병이에요. 그거는 마음의 아픔도 병이에요. 병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 악마의 소행도 아니고 죄의 결과도 있는 게 아니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에요. 단지 병에 걸린 거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멋있죠? 뭐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왜 found myself가 아니고 itself라고 했을까요? 아, 놀라운.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과 별개로 영혼과 같은 게 있을 거라는 믿음을 여전히 그 사람이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셀프면 좀 약간 스스로로 하는 그렇죠.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가 아니고 그거? 그렇죠.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정신의학자들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조차도 마음이라는 것을 마인드, myself의 마음, I myself의 마음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건 1950년, 60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의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신의학에서는 마인드라는 것을 초기에는 인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마인드는 없어. 마인드가 있다면 그것은 뇌나 신경계 이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마인드,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라는 인식은 지금도 정신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은 그 사람 개인의 성격이나 그 사람 개인의 마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정신과 의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마치 정신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병이라고 하고 하는 이거는 철저하게 이거를 마음의 아픔을 질병으로 만들고 그 질병을 의사들이 약을 사용해서 고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지.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또는 알아내기 위해서 일어난 활동이 아니라는 게 이 멘탈 히진 무브먼트와 관련된 정신병이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정신위생운동과 정신병이 탄생하는 것은 철저하게 의사들이
몸이 병에 걸리듯이 마음도 병에 걸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생각이 또 이 믿음을 대중이 받아들이면 대중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하면, 모든 아픔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픔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아픔을 자기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 또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단서를 알기 위해서 아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도를 깨우치는 거다 라는 이 가르침을 100% 부정하고, 아픔은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발생하거나 내 신체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픔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의사들이 자신들의 직업의 존재 이유, 또 병이라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본인들이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다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마치 세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몸이 병에 걸리듯이 마음도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내가 미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될까요? 알려주는. 진짜요? 네. 왜요? 제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아픔이 왜 아팠고 이 아픔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서 저는 조금 더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리고 독립적으로 될 수 있었고. 자, 거기에서 네. 몸이 병에 걸리듯이 마음도 병에 걸릴 수 있다. 이 생각 참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이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픔을 병으로 만드느냐, 아픔을 병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아픔이 병이 안 될 수 있고, 내가 느끼는 아픔이 내 삶에 있어서 새로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삶에 있어서 새로운 통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몸이 병에 걸리듯이 마음도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에서 출발한다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생각이자 믿음이지 않겠어? 이게 우리가 논리적인 사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믿음을 어떻게 만드느냐. 보통 우리가 그런 사유를 하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황상민은 인간이다. 황상민은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 황상민은 인간이다. 황상민은 죽는다. 결국에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을 철저한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황상민이 인간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황상민은 죽는다라는 것을 또 다른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몸이 병에 걸리듯이 마음도 병에 걸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아픔은 병이다 라는 걸 믿는 순간, 몸이 병에 걸리듯이 마음도 병에 걸린다 라는 모든 말들이 다 진리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만일 다가온다면 다음에 또 아픔의 정체, 병의 정체에 대한 저희 강의를 기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신위생운동과 방역과 관련된 완전히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니죠. 20세기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군의 정신과 전문 의사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신위생운동과 엄청난 방역 사업을,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인데 이것이 20세기 초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멘탈 히진 무브먼트, 정신위생운동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아프면 병이다 라는 그 진리와 같은 믿음이 18세기, 19세기의 의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마음의 아픔도 병이다. 그거는 정신병이라고 한다. 라는 믿음이 20세기 초에 정신위생운동을 통해 가지고 대중들에게 세뇌되다시피 한 교육으로 형성되는 그 역사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